선생님과 함께하는 손쉬운 윤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탐구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예시는 유튜버 레이지 선생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음을 밝힙니다. 첫 번째 규범윤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날 지구촌에서 효도의 나라를 선정해서 상을 준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각 나라마다 본인들이 효도의 나라라고 추천서를 제출했어요. A나라는 추천서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효도의 나라로 지정되어야 한다. B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린다. C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좋아한다. 각 나라는 효도에 대해서 저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했죠. 효도의 기준은 땡땡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고 실천해 왔음을 추천서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겠죠. 윤리학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규범윤리학인데요. 규범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모범이 되는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모범이 되는 규칙은 누구나 다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규범윤리학은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러한 규범윤리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론규범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 줄여서 이론윤리학, 실천윤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이론윤리학은 이론만, 실천윤리학은 실천만 강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둘 다 규범윤리학에 속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을 둘 다 분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생성되고 발전된 시기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먼저 이론윤리학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론윤리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칙을 탐구하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근거를 마련하는데 1차적인 관심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공리주의, 의무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실천윤리학은 이론윤리학의 성과를 토대로 현실 문제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요. 문제 해결과 실천에 강조점을 둔 것이죠. 이론윤리학만으로 충분할 텐데 왜 실천윤리학까지 필요했을까요? 실천윤리학이 대두되게 된 배경에는 과학기술 발전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했고 기존의 이론윤리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시대에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위적으로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옳을까요? 혹은 생명을 단절시키는 것은 옳을까요? 각각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와 같이 새롭게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생겨난 거죠. 이처럼 과거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고 추상적인 도덕 원리만으로는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실천윤리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적 지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겠죠. 윤리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천윤리학은 어려운 말로 학제적 성격을 띈다고 얘기합니다. 학제적이란 말은 학문 간이란 뜻이거든요. 여러 학문 간의 융합적인 지식,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윤리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정보통신기술과 윤리학에 대한 이해, 환경윤리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면 환경에 대한 지식과 윤리학에 대한 이해, 생명윤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학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었나요? 윤리학의 두 번째 분류, 메타윤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타윤리학에서 메타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메타라는 것은 상위, 한 차원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한 차원 위에서 윤리학을 내려다본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뒤에 오는 단어를 분석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윤리학 자체라는 학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체계적인지 따져보는 분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메타윤리학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분석하며 도덕적 지식이 인식 가능한지 따져보는 분야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역할극을 한번 해볼게요. 효도의 나라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명한 평가자들이 모였어요. 평가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자 A. 추천서가 들어온 나라들 중에서 효도의 나라를 선정해야 하는데 세 나라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추천해서 나는 너무 혼란스럽다. 효도의 나라를 선정하기 전에 효도의 의미부터 먼저 명확하게 분석을 하자. 그러자 옆에 있던 평가자 B가 까다로운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만약 효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효도의 나라를 선정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자, 이 사람들은 효도 자체의 의미를 분석해서 타당한 시상식이 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걸 관심으로 하나 봐요. 이때 옆에 앉아있던 평가자 C가 얘기를 합니다. 추천서를 살펴보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논리적인 추론인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효도하는 것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가? 논리적 비약 아닌가? 만약에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면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평가자는 아마도 각 나라의 추천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살피는 게 중요한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평가자 D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효도라는 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입니까? 우리는 효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하죠? 이 세상에 효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약속을 지키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공부를 잘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감정을 효도라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닐까요? 만약에 단순히 감정이라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평가자는 효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인지 먼저 따져보고 싶은가 봐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효도의 나라 시상식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가자들이 이렇게 검토한 것처럼 윤리학에서도 윤리학 자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윤리학인 거죠. 윤리학의 기본 원리라는 책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인신론적 구조를 분석하고 완전하게 이해하려는 윤리학의 분야이다. 이를 통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한다. 검토하는 방법이 이러한 것들인 거죠. 먼저 의미론적으로 분석을 해요. 윤리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우뚝 서려면 윤리학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들의 의미가 먼저 명확하게 분석되어야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론을 정립하거나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선, 악, 좋음, 나쁨, 옳고 그름 이런 도덕적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윤리학에서 쓰이는 명제들의 논리적 추론 과정이 올바른지도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윤리학자가 사람들을 관찰한 뒤에 모든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해야 해 라고 주장할 때 이것이 과연 논리적인 추론일까? 라고 살펴보는 거죠. 또 도덕적인 진리나 선, 악 이런 것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보고 좋다, 싫다라고 느끼는 감정인 것인지 등을 따져봐요. 학문이라는 것은 엄밀하고 합리적인 분야인데 단순히 좋다, 싫다의 감정 표현이 선한 것이라면 학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도덕적인 진리나 도덕적인 선, 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분야입니다. 이처럼 메타윤리학은 윤리학 자체를 해부하듯이 꼼꼼히 따져보는 게 주요 역할인데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이 부분 때문에 기출이나 수능에서도 현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선지가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제 메타윤리학을 잘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는 제3자의 입장으로 가볼게요.
누군가가 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나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효도이다. B나라에서는 용돈을 잘 드리는 게 효도이다. C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게 효도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할 뿐이에요. 이처럼 여러 지역의 서로 다른 관습들 중에서 도덕에 관한 것들만을 기록하고 서술하는 가치 중립적인 분야를 기술윤리학이라고 해요. 기술윤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문화인류학 분야이지만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 현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 상호 존중을 한다거나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 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도와준다는 측면이 있어서 윤리학의 한 분야로 인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윤리학은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으로 나뉩니다.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분야입니다. 메타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론적, 논리적, 인식론적 분석을 통해서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분야입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적인 풍습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서술하는 가치 중립적인 윤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손쉬운 윤리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공리주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